15년 전 나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서 전환 복무를 하고 있었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일반 군부대랑은 완전히 달랐다. 우리는 보조교도대라고 불렸다. 말은 보조인데 실제로 하는 건 감시였다. 담장위 감시탑에 올라가고 순찰 코스를 돌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바로 보고하고 만약 소란이 나면 제일 먼저 앞에 서야 했다. 그 교도소는 오래된 시설이었다. 벽은 갈라져 있었고 복도 바닥은 습기가 올라와 늘 젖어 있었다. 철문은 힘으로 여닫을 때마다 저 멀리까지 울리는 소리가 퍼졌다. 밤에는 그 소리가 교도소 전체에 번져서 마치 건물 자체가 안에서 숨을 쉬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었다. 나는 그 건물을 처음 본 순간부터 느낌이 이상했다. 시설이 낡아서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 딱 발을 들여놓았는데 안쪽 공기가 밖이랑 다른 온도를 갖고 있는 게 느껴졌다. 밖은 늦가을 바람이라 차가웠는데 안쪽은 축축하게 덥고 답답했다. 이상하게 오래 닫아둔 방 안 냄새에 사람 체온이 조금 섞인 냄새였다. 그날은 내가 처음으로 새벽 근무를 선 밤이었다. 시간은 2시에서 4시. 우리는 그걸 4번 초라고 불렀다. 가장 피곤하고 가장 조용하고 그리고 제일 이상한 일들이 많이 나온다고 선임들이 말하던 그 시간대였다. 규정상야간 순찰은 일정한 코스를 따라 돌면서 체크 포인트마다 단말기를 찍어야 한다. 찍지 않으면 근무 중 잠을 잤다 라는 식으로 바로 문제된다. 그 단말기가 교도소 벽 곳곳에 박혀 있는데 그중 한 곳이 감시탑 4호 아래 구역이었다. 감시탑 4호는 낮에도 잘 쓰지 않는 구역이었다. 거기는 내부적으로 비워둔다라고 말하는 곳이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안전 문제, 오래돼서 구조적으로 위험하다는 식으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다들 알고 있었다. 그 구역은 예전부터 뭔가가 붙어 있다고. 나는 그게 그냥 어른들의 겁주기인 줄 알았다. 그날 전까지는 2시 17분 순찰 동선대로 벽을 따라가다가 나는 4호 감시탑 아래서 멈췄다. 그 포인트 단말기는 오래된 콘크리트 벽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 벽에는 오래전에 뚫어놓은 좁은 구멍이 하나 있었다. 예전에는 그 구멍으로 바깥 상황을 확인하고 경고 사격 각도를 잡았다고 들었다. 지금은 쓰지 않는 구멍. 안쪽은 완전히 어둡고 낮에도 깊은 쪽은 안 보일 정도로 새카맣다. 나는 단말기를 꺼내 들고 벽에 갖다 대. 삑 하고 찍히면 그냥 다음 구역으로 가면 된다. 원래는 그게 전부다. 근데 그날은 그 소리보다 먼저 다른 소리가 들렸다. 아주 얇은 숨소리였다. 귀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귓바퀴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같은 숨. 근데 그 숨이 내 바로 옆귀에서 들린 게 아니고 벽 안쪽에서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구멍 쪽을 봤다. 거기 누가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의 눈이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처럼 반사되는 빛은 분명히 보였다. 근데 주변에 얼굴이 없었다. 검은 구멍 속에서 눈동자만 2개가 떠 있었다. 내 뒤통수 전체에 동시에 땀이 맺히는 느낌이 들었다. 몸이 먼저 상황을 이해한 것 같았다. 이거는 그냥 사람 아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훈련받은 말투로 말했다. 거기 누구십니까? 이동 중이면 신분 말씀하십시오. 원래라면 만약 실제 인원이면 근무자입니다 라고 바로 대답해야 정상이다. 규정이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대답 대신 그 눈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정확하게 말하면
말하자면 내 얼굴 위치를 따라오는 것처럼 살짝 각도가 바뀌었다. 내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 눈도 미세하게 나를 따라왔다. 그때 들렸다. 아저씨. 목소리는 높지 않았. 어린아이 목소리처럼 들렸지만 완전히 그렇게만 들리진 않았다. 단어 하나하나가 불안하게 떨려. 마치 입이 제대로 안 열리는 사람처럼 어딘가 막힌 목에서 억지로 밀어내는 소리였다. 아저씨, 여기서 하지 마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알았다. 이거한테 대답하면 안 된다. 그건 내가 누가 가르쳐줘서 한 게 아니었다. 그냥 한 번에 그렇게 알아줬. 대답하는 순간 뭔가가 나한테 붙는다. 그런 느낌이 설명할 수 없이 강하게 올라왔다. 나는 일부러 단말기에만 집중하는 척했다. 손이 약간 떨려서 처음엔 못 찍었다. 두 번째 시도에서 삑 하고 소리가 났다. 그 사이 구멍 안쪽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아까보다 조금 더 분명해졌다. 아저씨, 버리지 마요. 나 혼자 있으면 안 된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로 뒤를 돌았다. 그리고 그냥 걸었다. 뛰지 않았다. 뛰면 쫓아올 것 같았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그냥 최대한 보통 걸음처럼 걸었다. 하지만 등으로 느껴졌다. 분명히 벽 안쪽에서부터 시선이 따라왔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시선이 내 어깨 뒤로 달라붙어서 끌려오는 느낌이 들었다. 계단 쪽 그림자까지 벗어났을 때 나는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내뱉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달렸다. 근무실 문을 열자 안에서 선임 둘이 컵라면 먹고 있었다. 라면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이상하게 라면 냄새가 안심으로 느껴졌다. 살아있는 냄새였. 뭐야, 너 왜 땀을 그렇게 흘리냐? 야, 너 얼굴색 왜 그러냐? 야, 너 거기서 뭐 들었지? 마지막 질문은 소대장이 했다.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는 그 순간 더 무서워졌다.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소대장이 컵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거기서 뭐라고 불러도 절대 대답하지 마. 알았지? 네, 절대 응도 하지 마. 오도 하지 마. 그냥 모르는 척해. 듣는 건 괜찮아. 근데 반응하면 안 돼. 왜요? 네가 반응하는 순간 걔는 네가 같이 있어주겠다고 한 거라고 알아듣는다. 같이 있어주겠다. 그래, 걔는 번호가 없거든. 번호요? 소대장이 천천히 말했다. 여긴 들어온 사람 전부 번호가 있어. 근데 걔는 번호가 없어. 기록이 없다는 얘기야. 기록이 없으면 어디로도 못 나간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러니까 같이 있어줄 사람을 계속 찾는 거지.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소대장은 컵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아주 평범한 말투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첫날에 거기서 같이 있어요. 들은 애들 중에 정상적으로 끝까지 버틴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묻지 않았다. 그냥 그 밤 이후로 나는 문을 끝까지 닫고 못 잔다. 문을 완전히 닫으면 너무 고요해진다. 고요해지면 그 숨소리가 다시 들릴 것 같아서. 그리고 나는 그날 아주 이상한 걸 하나 더 느꼈다. 내 귀 바로 옆에서 나는 줄 알았던 그 아이의 숨소리. 지금도 가끔 그 감각이 되살아난다. 문제는 그 숨이 사람 체온이 있는 숨이 아니었다는 거다. 미묘하게 차갑고 길게 늘어져 있었다. 살아있는 가슴에서 나오는 숨이 아니었다. 그건 그 교도소 안쪽 아주 오래된 어둠의 온도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다. 내가 혼자 복도를 걸을 때면 내 발소리만 듣지 않는다. 뒤에서 다른 발소리가 겹쳐오는지 항상 확인하게 된다. 교도소
안복도는 밤의 특유의 울림이 있다. 사람 발자국은 규칙적으로 탁탁탁 이렇게 끊긴다. 근데 가끔 그 리듬이 미묘하게 두 겹으로 들릴 때가 있었다. 한 걸음마다 반 박자 늦게 붙는 발소리. 누가 내 뒤꿈치를 따라오는 것처럼. 처음엔 그냥 신경과민이라고 생각했다. 잠이 부족하면 누구나 예민해진다. 하지만 하루는 나는 그 발소리를 실제로 봤다. 새벽 점검이 끝난 후 나는 혼자 생활관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타 병력들은 컵라면 먹으면서 농담 주고받는 시간대였고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형광등은 군데군데 꺼져 있어서 불빛이 끊어진 지점이 길게 생겼다. 밝은 구간, 어두운 구간, 다시 밝은 구간. 그 반복이었다. 나는 밝은 구간을 걸으며 어두운 구간을 바라보았다. 그냥 본 게 아니고 혹시 뭐가 있나라는 느낌으로 노려봤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겁이 나서 미리 보고 싶었다. 등 뒤에서 갑자기 확 뛰어드는 게 더 싫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안부에서 나는 뭔가를 봤. 작은 다리였다. 정확히는 무릎 아래만 보였. 그냥 다리만, 발목부터 무릎까지 그 부분만 그 어둠 안에 서 있었. 맨다리였. 근데 색이 정상 피부색이 아니었다. 색이 너무 옅었다. 마치 오래된 사진에서 색이 다 빠진 것처럼. 피부라고 하기엔 온기가 없었다. 그 다리는 조용히 서 있었. 몸통은 안 보였다. 무릎이는 아예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삼켰다. 그 다리가 한 박자 늦게 내 쪽으로 움직였다. 발소리는 없었다. 단지 조용히 위치만 가까워졌다. 빛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어두운 지점 자체가 앞으로 따라붙는 느낌이었다. 나는 눈을 떼지 못한 채로 뒷걸음질을 쳤다. 내 발목이 순간적으로 꺾였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때 형광등이 깜박하고 한 번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불이 다시 들어왔을 때 그 다리는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복도에는 나 혼자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형광등이 다시 켜진 순간 내 바로 귀랑 어깨 사이 빈틈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같이 있어달라니까. 왜 도망가요? 나는 반사적으로 어깨를 움찔했지만 그대로 굳어있었. 소리의 위치가 이상했다.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그건 내가 고개를 살짝만 돌리면 바로 얼굴과 얼굴이 거의 붙을 거리였다. 근데 나는 돌리지 않았다. 절대 돌리면 안 된다고 느꼈다. 그 목소리는 이어졌다. 밖은 추워요. 못 나가요. 그럼 아저씨도 같이 여기 있자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아. 이 존재가 원하는 건 구해달라가 아니다. 같이 갇혀달라는 거다. 그 애는 나가고 싶은 게 아니었. 그 애는 누군가가 자기처럼 여기 묶여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진짜로 겁이 났다. 공포라기보다는 이상하게 현실감이 어긋나는 공허함 같은 감각. 내 몸이 갑자기 여기 아닌 데에 서 있는 느낌. 내가 교도소 바닥 위가 아니라 더 어두운 층으로 한 칸 아래에 서 있는 느낌. 나는 거의 비틀거리면서 생활관 문까지 갔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그 목소리가 뚝 하고 끊겼다. 정말로 물 차단하듯이 딱 끊겼다. 그 순간 나는 딱 하나 확신했다. 이 생활관 문턱을 얘는 넘지 못한다. 그날 밤 선임 하나가 담배 태우면서 나한테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너도 들렸지? 나는 대답하지도 않았는데 선임은 혼자 계속 말을 이었다. 걔는 밖으로 못 나간다. 기록이 없으니까. 기록 없는 애는 어디에도 배정이 안 돼. 교도소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그런 애는 갈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 붙들어.
나는 물었다. 선임은 언제 처음 들었습니까? 선임은 잠깐 웃었다. 근데 그 웃음은 피곤한 웃음이었다. 난 처음 듣고 바로 대답한 바보였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내가 옆에 있다고.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 말은 그 애가 듣고 싶어하는 정확한 말이었다. 선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뒤로 한동안 난 혼자 못 잤다. 불 끄면 바로 옆에서 숨 쉬는 느낌 계속 나서 귀에다 대고 계속 그러더라. 같이 있자요. 같이 있자요. 같이 있자요. 계속 밤새 숨 쉬는 자리까지 따라와. 내가 먹을 때도 옆에 있는 느낌 난다. 그래서 밥을 2개 놨다.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빈자리. 나는 아무 소리도 못 냈다. 선임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 이상하지? 그 존재가 한 번도 살려달라고 한 적 없어. 같이 있자만 반복해. 그건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다. 끌어들이는 말이다. 그러니까 민수야, 절대 걔랑 약속하지 마라. 그 약속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아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날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다. 웃긴 건 그 새벽 내내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는 거다. 아무 목소리도 아무 숨도. 너무 조용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정말로. 왜냐면 조용하다는 건 거기 없다는 뜻이 아니니까. 그건 단지 지금은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다는 뜻일 뿐이니까. 아이 목소리를 처음 들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그날 내 근무는 2호 감시탑이었다. 2호 감시탑은 작업장 통로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다. 낮에는 수용자 몇 명을 묶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자비를 시키고 다시 줄 세워서 들여보내는 길이다. 밤에는 아무도 없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한다. 왜냐면 그 구간은 양쪽 철문을 동시에 열 수 없게 되어 있다. 안쪽 문이 열리면 바깥 문은 잠기고 바깥 문이 열리면 안쪽 문은 잠긴다. 일종의 잠금 구간이다. 그래서 밤에는 그 길 자체가 비어 있어야 정상이다. 그날은 달이 없었. 가로등은 있었지만 오래돼서 빛이 고르지 않았다. 길은 부분적으로만 노랗게 젖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는 먹물처럼 꺼져 있었다. 보통이라면 150 정도만 내려가도 사람 실루엣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200m 넘는 거리인데도 바닥이 눈에 들어왔다. 빛이 달리 없는 곳인데도 이상하게 보였다. 나는 그게 일단 이상하다고 느꼈다. 밤인데 왜 저 끝이 저렇게까지 보이지? 딱 그 생각이 든 순간 거기 뭔가가 움직였다. 처음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정확히 말하면 여자라고 생각했다. 외투처럼 보이는 어두운 천이 바닥을 끌고 있었다. 문제는 그 움직임이었다. 그건 걷는 게 아니었, 기어가는 것도 아니었다. 흔히 보는 자세랑 달랐. 몸이 비틀린 채로 바닥에 한쪽 손만 짚고 천천히 끌려오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누군가 억지로 끌고 오는 사람처럼 보였다. 근데 여자는 혼자였다. 나는 무전기를 들까 말까 고민했다. 보고를 해야 하나,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건가. 근무섬에서 피곤하면 환각 비슷한 것도 온다고 들었으니까. 그 여자가 그 상태 그대로 고개를 들었다. 잘못된 방향으로 꺾인 목이 아주 부드럽게 위로 올라왔다. 부드럽게, 너무 부드럽게. 사람 목이라면 절대 그렇게 꺾이면 안 되는 각도로. 그리고 나를 올려다 봤다. 나는 반사적으로 숨을 멈췄다. 눈이 마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나도 설명 못하겠다. 하지만
그건 정말로 본능적인 공포였다. 그 얼굴의 정면을 보면 안 된다는 공포. 나는 시선을 최대한 아래로 떨어뜨렸다. 턱선 아래까지만 보려고 했다. 직접적으로 눈을 보지는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입이 보였다. 입이라고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다. 입 모양은 분명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자연스러운 표정이 아니었다. 그건 누가 억지로 표정을 찢어놓은 것 같은 모양이었다. 웃고 싶어서 웃는 얼굴이 아니고 웃게 만들어진 얼굴. 누군가가 여기 이렇게 벌려 더 하고 강제로 벌려놓은 것 같은 긴장감이 있었다. 그 표정은 인간의 표정이라기보다 인간을 흉내내는 표정에 가까웠다. 그게 더 소름 끼쳤다. 나는 그 순간부터 고개를 완전히 숙였다. 바닥만 봤다. 그리고 감시탑 안쪽을 계속 돌기 시작했다. 그게 우리의 기본 동선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도망치는 느낌이야. 난 못 봤다. 난 못 봤다. 난 못 봤다. 속으로 그 말만 반복했다. 감시탑 내부는 좁다. SUV 한 대 정도의 바닥 면적 안에서 우리는 계속 빙빙 돈다. 난 그 좁은 공간을 돌면서 일부러 무전기를 잡았다가 내려놓았다. 일부러 정상 근무 중입니다 라는 척을 하려고 했다. 괜히 지금 이 순간이 기록으로 남으면 좋겠다는 이상한 생각까지 들었다. 혹시 나중에 뭐 있으면 마지막 기록이라도 남겠지 같은 생각.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는데 손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다. 그러다 아래에서 쿵하는 소리가 났다. 감시탑 철문을 누가 두드리는 소리였다. 두드리는 방식이 정상적인 노크랑 달랐다. 일반적으로 교대 인원은 철문을 3번 두드리고 바로 무전을 친다. 근데 이번엔 규칙이 없었다. 쿵쿵쿵. 마치 안에 있는 사람의 반응을 듣는 것처럼 간격을 바꿔가며 두드렸다. 나는 소리를 안 질렀다.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다. 내 입에서는 숨소리도 안 나왔다. 한동안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아주 낮은 거의 바람에 가까운 속삭임이 올라왔다. 봤죠? 나는 몸이 굳었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그 작은 소리가 분명히 말했다. 나 봤죠. 여기 있는 거 다 봤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그럼 이제 내려와요. 그 말투에는 애원도 위협도 없었.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너는 이제 내려올 차례야 라는 식의 자연스러움. 그 자연스러움이 너무 이상했다. 나는 계단 쪽을 보지 않았다. 아예 한 번도. 그때였다. 다음 근무자가 교대하러 올라왔다. 철문이 다시 쿵쿵쿵하고 3번 규칙적으로 울렸다. 정확히 우리가 쓰는 방식 그대로였다. 나는 거의 달려가다시피 해서 문을 열었다. 교대자 얼굴을 보는 순간 내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그 애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입술은 다 말라붙어 있었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다. 그 애가 내 어깨를 꽉 잡았.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 선임, 절대로 아래 보지 마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애는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를 더 했다. 혹시 눈 마주치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진짜로 그건 아니라고 아주 세게 흔들었다. 그 애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한숨은 안도라기보다 체념에 가까운 한숨이었다. 그리고 그 애는 말했다. 다행이다. 눈 보면 오래 못 버틴다. 선임, 진짜로 그 얼굴이 웃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얼굴이 찢겨서 그 상태로 멈춘 거예요. 그거 보면 사람 무너진다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알았. 내가 본 건
그 표정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나는 일부러 눈을 피했기 때문에 그 완성된 얼굴을 못 본 거였. 아마 그것 때문에 아직 나는 여기 앉아서 말할 수 있는 거겠지. 교대가 끝나고 내려오자 소대장이 조용히 말했다. 거기 여자는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절대 아래 내려가지 마라.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우리는 못 건진다. 나는 물었다. 실제로 있었습니까? 내려간 사람. 소대장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담담하게 대답했다. 있었다. 그리고 우리 쪽 기록에서는 자진 전역이라고 돼 있다. 그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최고로 편한 표현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일까? 그 말 속에는 우리가 말로 옮기지 않기로 한 것들이 있어. 나는 그날 이후로 알게 됐다. 아이의 목소리는 붙잡으려는 애착이었다. 근데 감시탑 아래 여자는 그 단계가 아니었다. 그 여자는 데려가려는 의도였다. 같이 있자가 아니고 이제 네 순서야였다. 그리고 그 둘이 같은 곳에서 나온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 느낌이 완전히 달라. 아이 쪽은 춥고 눅눅해. 여자 쪽은 공기가 많은데 숨이 막혔다. 아이 쪽은 계속 같이 있어요 라고 말했고 여자 쪽은 이제 내려와요 라고 말했다. 같이 있는 것과 끌고 가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였다. 내가 2호 감시탑 근무를 선 날 이후 생활관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다. 누군가 일부러 떠드는 척하면서 계속 TV 소리를 키워놨다. 라면 냄새, 전기포트 끓는 소리, 가끔 욕하는 소리, 사소한 생활 소음을 억지로 유지하려는 느낌이었다. 조용해지는 걸 다들 싫어했다. 그때 나는 한 가지가 궁금했다. 소대장이 했던 말, 밑으로 내려간 사람은 자진전역으로 처리한다. 그 말이 계속 머리에 걸렸다. 나는 어느 날 조금 무리해서 물어봤. 소대장님, 그 자진전역이라는 표현 진짜 자기가 원해서 나가는 겁니까? 그 질문을 한순간 생활관 안이 조용해졌다. 심지어 컵라면 뚜껑 뜯던 소리도 멈췄다. 누구도 나를 바로 보지 않았다. 그냥 시선이 전부 바닥으로 떨어졌다. 소대장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마치 이 질문이 언젠가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표정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진지함이 아니라 확인하는 느낌이었다. 네가 지금 어느 선까지 알 준비가 돼 있냐를 보는 듯한 얼굴. 소대장은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 말투 그대로 말했다. 그게 더 무서웠. 민수야, 우리가 여기서 쓰는 자진전역이라는 말은 보고서에 쓸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표현이라는 뜻이야.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소대장은 계속 말했다. 안에서 이상한 걸 보고 나가는 애들 있지? 걔네 중에는 그냥 겁먹고 저 못하겠습니다 하고 빠지는 애들도 있다. 그런 애들은 진짜로 전역하고 집에 간다. 가끔은 휴가 나갔다가 아예 안 들어오는 식으로 끝난다. 그건 우리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고 처리도 가능하다. 그 말투는 담담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어른의 말투였다. 근데 어떤 애들은 집에 못 간다. 그 문장에서 공기가 바뀌었다. 그런 애들은 전역 처리는 돼. 서류상으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전역.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은 그것뿐이야. 근데 실제로는 집에 안 가. 집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 나는 입이 말라붙었다. 다른데요? 어디로 갑니까? 소대장은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고 한 손으로 종이컵을 만지작거렸다. 컵이 약간씩 구겨지는 소리가 났.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시설 밖 병실. 일반인 접근 불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대장은 말을 이었다. 우리는 그런 걸
정신적 충격 상태라고 써. 그 표현은 규정상 맞는 말이긴 해. 맞는 말인데 다 맞는 말은 아니야. 나는 삼켰던 침이 목을 긋고 내려가는 느낌을 그대로 느꼈다. 민수야, 너도 알지? 여기 애들 대부분은 20살 초중반이야. 처음 사회도 제대로 못 밟아본 애들도 있다. 그런 애들이 어떤 걸 봤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완전히 무너진다? 말이 안 되지. 보통 사람은 그렇게까지 갑자기 안 무너져. 그 말은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어. 평범한 공포나 스트레스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뜻이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 무너졌다는 게 정확히 뭡니까? 소 대장은 나를 보지 않았다. 대신 생활관 구석에 놓인 빈 이불 하나를 봤다. 그 이불은 요즘 아무도 안 쓰는 자리였다. 누구 것도 아닌 자리. 그 자리가 일부러 비워둔 자리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소 대장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눈이 안 돌아와.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나는 다시 물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눈이 안 돌아온다고요? 소 대장의 말투는 여전히 조용했. 사람이 누굴 볼 때 눈동자가 움직이잖아. 우리가 말할 때, 듣고 있을 때, 놀랄 때. 근데 그 애들은 눈이 한 군데만 계속 보고 있어. 아무도 없는 쪽을, 우리가 있는 쪽을 못 본다. 말을 안 해. 몸은 살아있고 숨은 쉬고 맥박도 정상으로 잡혀. 근데 우리가 부르면 반응이 없다. 누가 어깨를 흔들어도 그대로다. 마치 이미 다른 쪽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다른 쪽이라면 어디 말입니까? 소 대장은 이번엔 아주 조금 눈을 떴다. 그 표정엔 화도, 슬픔도, 공포도 없었다. 그냥 체념이었다. 우리가 없는 쪽. 생활관 안은 잠깐 아무 소리도 안 났다. 난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소 대장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였다. 민수야, 그래서 내가 말한 거다.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네가 내려간다는 건 거기가 내 기준점이 된다는 거다. 한번 기준점이 바뀌면 다시 우리랑 같은 쪽을 못 본다. 그러면 우리는 너를 자진저녁 처리한다. 그게 끝이다. 그 말은 설명이었다. 동시에 경고였다. 동시에 인정이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무서운 장면이 아니었다. 그건 사람의 기준점을 바꾸는 무언가였다. 여기가 아니라 거기를 기본값으로 바꿔버리는 무언가. 그리고 만약 그 선을 지나버리면 타이틀만 남는다. 본인 의사로 전역. 그 다음 행선지는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걸로 정리한다. 왜냐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이쪽으로 다시 끌어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교도소 안에는 이상한 규칙이 있었다. 같은 장소에 같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 듣는다. 그걸 나는 실제로 겪었다. 그날은 운동장 주변 순찰 구역이었다. 운동장은 낮에는 죄수들이 모여서 단체로 구보도 하고 작업 교육도 받고 교도관들 시야 안에서 움직이는 구역이다. 밤에는 비어 있어야 정상이다. 나는 후임 하나랑 같이 돌고 있었다. 후임 이름은 박주형이었다. 막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애였고 아직 표정에서 긴장이 안 빠진 상태였다. 야간이라 그런지 주영이는 계속 작게 혼잣말을 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같은 걸 자기한테 반복하면서 우리는 한 바퀴를 거의 다 돌았고 마지막 모퉁이만 체크하면 끝이었다. 운동장 철책 너머는 바로 통제구역 벽이라 바람이 불면 소리가 울려서 더 크게 들리는 특성이 있었다. 쉽게 말해서 작은 속삭임도 귀에 남는 구간이었다. 그 코너에서 나는 분명히 들었다. 민수 병장님, 나는 그대로 굳었다. 왜냐면
그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분명히 내 계급을 불렀다. 민수 병장님, 이건 분명 나를 부른 거였다. 그 목소리는 여자 목소리처럼 들렸다. 근데 감정이 거의 없었다. 기계적으로 불러주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 마치 확인하고 있습니다 라고 읽어주는 것 같은 느낌. 민수 병장님, 여기요. 철책 아래 어둠이 눌려있는 지점에서 들렸다. 나는 최대한 아래쪽을 보지 않으려고 시선을 옆으로 틀었다. 그냥 발밑쯤면 라인만 보려고 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제일 좋았다. 안 보인다는 건 아직 괜찮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주형이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냥 평소처럼 걸으려고 했다. 나는 속삭였다. 주형아, 방금 뭐 들었냐? 주형이는 나를 쳐다봤다.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내 계급 부르는 소리 안 들렸냐? 그 애는 진짜 모르는 얼굴이었다. 아니요, 병장님이 저 불렀잖아요. 주영아라고. 나는 잠깐 말을 잃었다. 아니다. 나는 방금까지 한 단어도 크게 내뱉지 않았다. 주형아라는 말은 내가 속으로만 속였다. 입 밖으로 뽑지도 않았다. 나는 다시 물었다. 진짜로 아무것도 안 들렸냐? 주영이는 살짝 표정이 불편해졌다. 눈이 흔들렸다. 이건 애가 거짓말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냥 몰라서 당황한 표정이었다. 병장님, 혹시 장난하십니까? 저 그런 장난 잘 못 받아요.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아, 얘한텐 안 들리는구나. 그 순간 철책 아래 어둠에서 목소리가 한 번 더 들렸다.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내려오시면 됩니다. 나는 말없이 뒤로 한 발짝 물러났다. 몸이 먼저 물러났다. 머리가 아니라.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아주 공손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안 무서워요. 병장님 내려오시면 이제 다른 분들은 안 오셔도 돼요. 병장님만 있으면 돼요. 그 말투는 너무 예의가 바르다 보니 더 이상했다. 마치 안내방송 같았다. 정해진 순서를 안내합니다. 같은 느낌. 나는 주영이 팔을 꽉 잡았다. 주영이가 놀라서 병장님, 손 아픈데요? 라고 했다. 나는 그냥 말했다. 지금부터 내 말만 따라. 그냥 걸어. 뒤보지 마. 뛰지 마. 그냥 걸어. 예. 왜요? 그냥 해. 우리는 철책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걸었다. 걸음을 돌리는 순간 그 목소리가 좀 더 가까워졌다. 아직도 정확하게 내 옆 내 귀 높이에 있었다. 마치 내 어깨에서 나오는 소리 같았다. 그럼 그냥 가세요? 그냥 가버리면 빈자리는 누가 채워요? 그 말에서 나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아, 얘는 나한테 매달리는 게 아니구나. 아, 이 목소리는 같이 있어달라고 했다. 붙잡으려고 했다. 근데 지금 이 목소리는 달랐다. 이건 매달림이 아니라 자리 교대 요청에 가까웠다. 정해진 빈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내가 들어가면 다른 누군가는 빠질 수 있다는 식의 말투였다. 너무 차분하게 나한테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목소리였다. 우리가 생활관쪽 문턱까지 왔을 때 목소리는 멈췄다. 정확하게 그 선에서 끊겼다. 나는 그 자리에서 땀을 한 번에 쏟아냈다. 다리가 풀려서 잠깐 벽을 짚었다. 주영이가 당황해서 물었다. 병장님, 어디 안 좋으십니까? 얼굴 엄청 빨개지셨는데. 빨개졌다고? 나는 식은땀만 줄줄 흘리고 있는 줄 알았다. 심장은 얼어붙은 것처럼 쿵쿵거리고 있었는데. 야, 너 진짜 아무것도 안 들렸냐? 주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조용했는데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병장님이 왜 갑자기 그냥 걸어라고 하셨는지도 잘. 나는 대답하지 않았. 그 대신 아주 조용하게, 정말 작게 혼잣말로 말했다. 그래, 그래서 애들이 몰랐구나. 주영이가 물었.
뭐가요? 나는 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으로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 이름이 불렸다고 말한 사람은 결국엔 다 예민하다로 처리됐겠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나가겠다가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류가 정리한다. 그게 내가 얻은 결론이었다. 같이 있어도 다 같이 듣는 게 아니다. 어떤 목소리는 특정 사람만 고른다. 그 말은 곧 다음 차례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뜻이었다. 우리가 작업장 통로라고 부르는 구간이 있다. 교도소 본관에서 바깥 작업장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다. 낮에는 수용자들이 그 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 양옆은 전부 높은 철망으로 막혀 있다. 그리고 양 끝에는 두꺼운 철문이 있다. 그 구간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양쪽 문이 열릴 수 없다. 한쪽이 열리면 반대쪽은 잠긴다. 그래서 그 안은 항상 비어 있어야 하는 중간 구역이다. 원칙상은 그렇다. 근데 현실은 가끔 이상했다. 어느 날 새벽, 나는 갑자기 깨었다. 근무 교대 시간이 아니었. 시계는 3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내 근무 시간보다 조금 전이었다. 생활관 불은 꺼져 있었다. 다른 애들은 자고 있었다. 근데 소대장이 내 이름만 불렀다. 민수, 일어나. 지금 바로 장화 신고 따라와. 웨이크업 톤이 아니었다. 쓸데없는 말도 없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훨씬 낮았다. 나는 아무 질문도 못했다. 그냥 일어나서 따라갔다. 밖 공기는 축축했고 안개까지는 아닌데 먼지 섞인 냄새가 목에 걸렸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지 않았다. 소대장이 켜지 말라고 했다. 그 말투도 이상했다. 빛을 비추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그 말투에서 이미 느껴졌다. 그 길 끝, 즉 작업장 통로 쪽으로 가자 이미 2명이 먼저 와 있었다. 선임 1명, 교도관 1명, 둘 다 말이 없었. 철문은 닫혀 있었다. 근데 바닥은 젖어 있었다. 비도 안 왔는데 바닥만 젖어 있었다. 그 젖은 자국은 마치 누군가가 질질 끌려간 것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근데 이상한 건 흔적이 통로 한가운데가 아니라 양옆 철망 쪽에만 붙어 있다는 거였다. 마치 누가 벽을 붙잡고 끌려가면서 지나간 것처럼. 나는 본능적으로 말했다. 누가 다쳤습니까? 교도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소대장을 한번 쳐다봤다. 말을 내가 들으면 안 되는지 확인하는 눈빛 같아. 소대장은 대답 대신 나한테만 들리게 낮게 말했다. 민수야, 너 방금 뭐 봤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 말은 이상하게 들렸다. 나는 방금 아무것도 안 봤다. 아직 철문 바깥은 보지도 못했다. 근데 소대장은 이미 봤다고 하지 마라 라고 말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아, 이미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나 말고도 교도관이 무전으로 어디론가 보고를 했다. 이상 상황 없음. 순찰 중 이상 흔적 발견. 현재 추가 인원 불필요. 반복. 추가 인원 불필요. 나는 그 말에서 등골이 식었다. 추가 인원 불필요. 즉, 더 많은 눈을 여기로 데려올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이걸 공식 사건으로 만들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건 여기까지만 알고 끝낸다는 뜻이다. 나는 바닥을 한 번 더 봤다. 거기에는 물기 같은 게 길게 늘어나 있었. 근데 그건 그냥 물 같지는 않았다. 물이면 불빛을 받았을 때 반사되는 게 일정하게 반짝인다.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었. 빛을 거의 먹어버리는 느낌이었다. 흔적 자체가 어두운 얼룩 같았다. 그리고 한 구간에서 그 흔적이 갑자기 툭 끊겨 있었다. 마치 거기서부터는 바닥이 아니라
공중으로 그대로 들어올려진 것처럼 그걸 보는 순간 목뒤가 서늘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교도관이 한마디에 어차피 CCTV 돌려봐도 안 잡힐 거예요. 지난번처럼 지난번이라는 단어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소대장을 쳐다봤다. 소대장은 한숨도 안 쉬고 그냥 말했다. 민수, 여기서부터 잘 들어라. 너는 아무것도 못 본 거다. 아무것도 듣지도 못했고 통로는 비어 있었다. 흔적도 없었다. 그 말은 명령이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건 합의였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셋 사이에서 이야기를 맞추는 작업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안에서는 한 가지가 또렷하게 떠올랐다. 아, 그래서 CCTV가 없는 곳이 있는 거구나. 교도소 안에는 사각지대가 있다. 시설 노후라는 이유로 안 달아놓은 구역, 명목상 예산 문제라고 설명되는 구간. 근데 실제 이유는 거기서 찍히는 것들이 기록으로 남으면 안 되는 종류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대장이 마지막으로 내 어깨를 한번 잡았다. 그 손은 떨리지 않았다. 아주 익숙한 동작처럼 보였다. 마치 이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처럼. 그리고 말했다. 민수야,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만 기억해라. 우리가 통제 못하는 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건 사건이 된다. 사건이 되면 파괴들이 개입한다. 파괴들이 개입하면 이 안은 통째로 뒤집힌다. 그러면 누구도 편하게 못 나간다. 그때부턴 아무도 자진전역이라는 말도 못 써. 나는 그 말 한 줄이 뼈에 박히는 느낌이었다. 아, 이 사람들한테는 조용히 사라지는 게 제일 나은 결말이구나. 누군가가 여길 떠나는 방식은 크게 둘 중 하나였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사라지는 것. 아니면 모두가 이 얘기를 공식화시키고 이후에 이곳 전체를 문제지역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리고 이곳은 두 번째 방식을 택하지 않기로 이미 오래전에 결정된 듯 같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생활관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 내내 나는 이상한 걸 하나 느꼈다. 작업장 통로에서 맡았던 공기 냄새가 생활관 안까지 따라 들어왔다. 답답하게 눌린 냄새. 오랫동안 닫힌 방에 깃든 체온처럼 묵은 냄새. 그 안에 아주 약하게 섞여 있던 어디선가 한 번쯤 맡아본 냄새. 나는 그 냄새를 알고 있었다. 그건 아이 목소리가 났던 그 벽 앞에서 맡았던 냄새였다. 결국 그 둘은 같은 계열이었다. 형태는 다르지만 뿌리는 같았다. 교도소 안의 어떤 구역은 나가지 못하는 것들이 머무는 자리였고 어떤 구역은 누군가를 데려가려고 기다리는 자리였다. 그리고 어떤 밤엔 그 둘이 겹쳤다. 그날이 바로 그런 밤이었다. 교도소 안에는 오래된 세면장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쓰지 않는 세면장. 예전에는 그쪽 라인이 여성 수용동으로 쓰였다고 들었다. 지금은 다 닫혀 있고 사용 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래도 수도관은 아직 살아 있었다. 그래서 가끔 급하게 씻거나 세수할 때 그 공간을 쓰기도 했다. 규정상은 아니었다. 그냥 편의상 몰래 쓰는 수준이었다. 어느 날 새벽 내 근무가 끝나고 나서 차례가 애매하게 겹쳤다. 생활관으로 바로 돌아가긴 너무 일렀고 다시 순찰을 돌기엔 조금 늦은 애매한 시간. 그때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얼굴을 한 번만 씻고 싶어졌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낡은 세면장 쪽으로 내려갔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은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었다. 빛은 약했다. 약한데 하였다. 병원 대기실에 새벽 불빛 같은 느낌이었다. 세면대 앞에는 거울이 3장 붙어 있었다. 왼쪽 거울은 금이가 있어서 형태만 얼룩처럼 보였고 가운데 거울은
얼룩만 잔뜩 낀 상태였고 오른쪽 거울은 비교적 깨끗했다. 나는 물을 틀고 차가운 물을 얼굴에 한 번 끼얹었다. 땀을 닦고 숨을 고르는 순간 고개를 조금 들었다. 오른쪽 거울 속에 내 얼굴이 있었다. 그건 당연했다. 근데 이상한 건 바로 옆에서 내가 한 번 더 서 있었다. 똑같은 군복, 똑같은 헤어스타일, 똑같은 표정. 그런데 각도가 달라. 나는 정면을 보고 있었는데 거울 속 나는 약간 옆에서 비스듬하게 나를 보고 있었다. 마치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내 옷을 입고 내 옆에 서 있는 것처럼.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서 오른쪽을 봤다. 당연히 아무도 없었. 세면장엔 나 혼자였다. 다시 거울을 봤다. 나는 여전히 그 각도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몸이 식어버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도 않게 거울 속 입술이 움직였다. 거울 속 나가 말했다. 여기까지 왔네. 목소리는 나랑 비슷했다. 근데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톤이 아주 조금 더 낮고 끄듬이 약간 끊어지는 식이었다. 한참 전부터 계속 억눌려 있던 목소리가 드디어 바깥으로 새어나오는 느낌. 나는 그대로 얼어붙어서 한마디도 못했다. 거울 속 나는 고개를 아주 약간만 기울였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이제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세면대에 부딪히면서 쇠소리가 났. 그 소리에 내 심장이 한 번 더 쿵 내려앉았다. 밖으로 나가면 다 끌려와. 그 사람들까지 여기로 끌려와.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 말하지 말고. 그 말투는 협박처럼 들리지 않았. 오히려 보호하려는 말처럼 들렸다. 그게 더 이상했다. 그러다 갑자기 형광등이 까마고 한번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한순간 완전한 어둠. 빛이 다시 들어왔을 때 거울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거울 속에는 땀에 젖은 내 얼굴만 있었다. 표정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내가 저렇게 초조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나는 뛰다시피 세면장을 나왔다.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손이 제대로 안 잡혔다. 문틀을 2번 헛잡고 겨우 닫았다. 생활관으로 돌아오자 선임이 내 얼굴을 보더니 바로 알았다. 봤구나. 나는 입을 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도 잘못될 것 같았다. 대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 밖으로 말하면 안 되죠? 선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만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그날 이후 나는 거울 볼 때마다 각도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내가 정면에서 보고 있으면 거울 속에 나도 정면에서 보고 있어야 한다. 그게 정상이다. 근데 만약 거울 속 시선이 내 시선과 어긋난다면 그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이상하게도 지금은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건 마치 이미 어느 선은 넘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조용히 유지하는 것뿐이라는 어조였다. 그 이후로 나는 솔직히 말하면 교도소밖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곳을 나갈 수 있을까? 가 아니라 만약 내가 나가면 내가 뭘 데리고 나가게 될까라는 생각이었다. 그 질문은 지금도 끝이 안 났다. 교도소에 가끔 위에서 내려왔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날이 있다. 정식 명칭으로는 점검팀, 서울 본청 쪽에서 내려온다고 했다. 시설 점검이라든지 인권 관련 확인이라든지 서류 맞춰보는 그런 절차라고 했다. 그런 날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복도 바닥은 유난히 깨끗하게 닦인다. 평소엔 잘 안 잠그던 문들도 전부 잠근다. 우리가 평소에 자유롭게 쓰던 통로도
그날만큼은 아예 접근 금지다. 그날도 그랬다. 서울에서 2명이 내려왔다. 검은 패딩에 단정한 머리.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들은 서류를 들고 교도관들과 계속 얘기를 나눴다. 나는 그날 낮 근무약. 평소 같으면 절대 안 쓰는 표현까지 입에서 나왔. 이상 없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현재 상황 안정적입니다. 다들 조금씩 연극을 하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교도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는 한 장면을 하루 동안 반복하는 느낌이었다. 서울 쪽 사람 한 명이 내 쪽까지 걸어왔다.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 표정은 불만이라기보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얼굴이었다. 여기는 큰 문제 없어야 한다. 라는 식의 표정. 그가 물었다. 최근 밤 근무 중 이상 현상이 있었습니까? 나는 입이 굳었. 숨이 막히는 줄 알았다. 그 질문은 너무 정확했다. 이상 현상이라고 말했다. 사고나 충돌이 아니라 이건 마치 그들도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뉘앙스였다. 내가 대답하기 전에 우리 소대장이 먼저 끼어들었다. 아닙니다. 단순 긴장 반응 정도는 있었습니다만 보고할 사안은 전혀 아닙니다. 서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모에 그 다음 질문은 더 날카로웠다. 근무자들 사이에서 특정 구역을 피한다거나 근무 교대를 거부한다거나 하는 건요? 나는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았다. 그건 정확히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일이었. 감시탑 2호, 감시탑 4호, 밤 시간대에 인원 배치가 돌아갈 때 다들 그 탑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했다. 공식 사유는 다 피로 누적 또는 무릎 통증이었다. 이번에도 소대장이 먼저 답했다.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무는 순환제로 공정하게 돌리고 있고 거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이 이상했. 알겠다가 아니고 기록은 그렇게 남겨두겠다 라는 식이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나한테만 조용히 물었다. 소대장이 잠깐 옆으로 시선을 돌린 그 아주 짧은 틈을 이용해서 혹시 최근에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은데도 혼자 있는 느낌 들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온몸에 한기가 확 올라왔다.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아. 생활관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옆 귀에서 속삭임이 들리는 상황. 그건 이미 내가 직접 겪은 일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소대장을 봤다. 소대장의 얼굴은 아무 변화도 없었다. 그 표정은 마치 대답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결국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근무 중 문제 없습니다. 서울 사람은 아주 예의 바르게 미소를 지었다. 입꼬리만 살짝 올린 예의적인 미소.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좋습니다. 그대로 유지해주세요. 그 말투는 이상하게 들렸다. 해결하겠다도 아니고 조심해라도 아니고 확인해보겠다도 아니고 유지해주세요. 마치 뭔가를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처럼. 그 팀이 떠나고 나서 소대장과 교도관 몇 명은 짧게 회의를 했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만 오갔. 나는 멀찍이 있었지만 몇 마디는 들렸다. 이번에 보고 들어가면 여기 바로 묶일 수도 있다. 위에서 관심 가지면 우리 애들 못 나간다. 괜히 더 크게 만들 필요 없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해했다.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해결하러 온 게 아니었다. 확인하러 온 것도 아니었다. 우리 쪽에서 뭘 말하는지 들으러 온 것도 아니었다. 그 사람들은 딱 한 가지를 하러 온 거였다. 문제를 바깥 단어로 바꾸지 않게 만드는 것.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거기서 일어난 일을 사건이 아니라 현상으로만 유지시키는 것. 현상이면 서류 몇 장으로 끝난다. 사건이면
바람을 뽑아가야 한다. 소대장이 내 쪽을 보지 않고 말해. 민수, 오늘 일은 없었던 거다. 알겠지? 나는 대답했다. 예, 없었습니다. 그날 밤 놀랍게도 아무 일도 없었다. 감시탑도 조용했고 복도도 조용했고 작업장 통로도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마치 무언가가 일부러 숨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안 했다는 걸 알고 그 대가로 잠깐 조용해진 것처럼 나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왜냐면 그건 협상 같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 안 한다. 그래, 그럼 오늘은 조용히 하겠다. 그런 식의 거래. 경북북부 제2교도소는 원래 남성 위주 시설이야. 하지만 오래전에는 여성 수용동도 잠깐 있었다고 들었다. 지금은 완전히 폐쇄됐다. 문은 용접으로 막혀 있고 행정상 출입 금지 구역으로 분류돼 있다. 우리는 거길 여자동이라고만 불렀다. 공식 명칭도 다들 잊었다. 문제는 그 구역에서 아직도 가끔 불이 켜진다는 거였다. 진짜로 그렇다. 아무도 근무 안 쓰는 구역인데 밤중에 가끔 그 복도 끝 전등 하나만 은은하게 켜져 있는 게 창문으로 비친다. 전기가 끊겼을 리가 없다. 왜냐면 실제로는 그 라인 전력은 행정상 분리 처리돼 있다고 들었으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불이 들어올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들어온다. 내가 그걸 직접 본 날은 새벽 1시 50분이었다. 그날은 원래 내 구역이 아니었다. 근데 순찰 인원이 꼬여서 대신 나가게 됐다. 여자동 쪽 복도는 다른 곳보다 바람이 덜 돈다. 공기가 막혀있는 느낌이다. 숨 쉴 때 목에 한 겹 걸리는 그 답답한 공기, 그 특유의 눌린 냄새. 나는 그 냄새를 이미 알고 있었다. 아이 목소리 들었던 구역, 작업장 통로, 그쪽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 나는 그 냄새만 맡아도 등 한가운데가 먼저 얼어붙는 걸 느꼈다. 복도의 불은 전부 꺼져 있었다. 그런데 폐쇄된 방 쪽 맨 끝, 거기서 아주 약한 불빛이 새고 있었다. 흐릿하게. 누런 빛이 아니라 이상하게 희고 차가운 빛이었다. 병실 조명 같은 살짝 푸른 하양. 나는 안쪽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규정 위반이고 사실 위험하기도 했다. 문이 다 용접돼 있어서 안은 어차피 못 연다. 그래서 그냥 복도에서만 확인하고 돌아서면 된다. 원래는 그게 정석이다.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발소리가 났다. 또가 하이힐 소리야. 규칙적으로 바닥을 찍는 소리. 한 사람이 복도를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였다. 나는 그대로 굳었. 그 소리는 닫힌 철문들 사이를 천천히 지나오고 있어. 문이 전부 막혀있다. 안쪽은 완전히 폐쇄된. 아무도 없어야 정상이다. 근데 복도는 누군가가 걸어오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무전기를 집으려다가 멈췄다. 이걸 무전으로 말해야 하나? 아니면 말하면 안 되나? 내 머리가 순간적으로 비어버렸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 또각. 각 발자국 사이에 약간의 여유가 있었다. 급하지 않은 걸음. 천천히 내가 있는 쪽으로 오고 있는 걸음. 나는 뒷걸음질을 치면서도 바닥만 봤다. 발끝만 보면서 물러났다. 절대 시선을 위로 들지 않았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다. 소리가 가까워지는데 바닥에는 그림자가 안 생겼다. 빛이 등 뒤에서 오고 있으니까 정상이라면 누군가가 내 쪽으로 걸어오면 바닥에 겹치는 그림자가 보여야 한다. 근데 아무 그림자도 생기지 않았다. 소리는 내 바로 앞 한 걸음 거리에서 멈췄다. 그 순간 뭔가가 귓가에 아주 붙어서 속삭였다. 여긴 아직 남아있어요? 그건 분명 여자 목소리였다. 근데 억눌린 울음도 아니고 화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은 건조한 말투였다. 나는 입술이 마르는 걸 느꼈다. 물 한 모금도 안 마셨는데 입안이 다 타버린 것 같았다. 그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여기 아직 남아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나간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조심하면서 물어. 누가 남아있습니까? 아주 잠깐 복도 끝에 불빛이 흔들렸다. 마치 그 불빛 자체가 호흡하는 것처럼 살짝 떨렸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번호 못 받은 사람들. 나는 그 말을 듣고 다리가 풀렸다. 거의 주저앉아 등이 차가운 벽에 닿는 소리가 났. 그 목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내 귀 안쪽은 계속 울렸다. 번호 못 받은 사람들. 그 말만. 나는 그날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 아침 점호 때도 말하지 않았다. 굳이 숨긴 게 아니다.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게 더 정확했다. 만약 내가 여자 수용동에서 발소리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그냥 귀신 발소리 들었다는 얘기로 소비될 거다. 그렇게 끝나면 차라리 낫다. 근데 만약 번호 없는 애들 아직 남아있다 라고 말해버리면 그건 이 교도소 전체가 갖고 있는 말하면 안 되는 종류의 이야기였다. 나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다. 눈을 감으면 하이힐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다. 균일한 박자, 멈추지 않는 걸음.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도 잊히지 않는 장면이 있다. 복도 끝 불빛이 새던 그 용접된 문. 나는 그 문에 달린 조그만 유리창을 잠깐 봤다. 그 유리는 안에서 김이 서려 있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완전히 폐쇄된 방인데 안에서 아직도 숨 쉬는 기운이 있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 조용하게 시작됐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평소라면 새벽 2시 전후에는 최소한 어디선가 철문 닫히는 금속 소리나 무전 체크 소리는 들린다. 그날은 그마저 없었다. 잠시 5분 복도등이 전부 동시에 꺼졌다. 한꺼번에 꺼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통은 순차적으로 깜빡이다가 또는 일부 구간만 나간다. 하지만 그날은 교도소 안쪽 라인 전체가 동시에 툭 끊겼다. 불이 꺼지는 순간 공기가 바로 바뀌는 게 느껴졌다. 아주 미세하게 숨이 두꺼워졌다. 누가 어딘가에서 문을 열어둔 것처럼 다른 온도가 안으로 스며들었다. 정전 상황 규정상 우리는 비상등 라인을 점검해야 한다. 각 복도 끝 비상등이 켜지는지 수동 개방 구역은 없는지 확인하는 거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나갔다. 근데 문제는 소대장이 손전등을 켜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이 머릿속에 너무 강하게 남아있었다. 그 말을 몸이 기억하고 있어서 나는 손이 스위치에 올라가도 쉽게 못 눌렀다. 민수, 가자. 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예 하고 대답할 뻔했다. 근데 그 순간 숨이 멎었다. 그건 소대장 목소리가 아니었다. 일단 말투가 틀렸다. 소대장은 항상 민수, 간단처럼 짧게 말한다. 근데 지금은 민수, 가자 였다. 호흡 위치가 어딘가 묘하게 낮고 단어 끝이 이상하게 부드러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었다. 그 시간대 소대장은 내 등 뒤에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지금 다른 구역 투입이라 생활관 반대쪽에 있었다. 나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 그냥 앞으로만 걸었.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한 박자 늦게 붙었. 내 걸음 뒤에 겹쳐지는 그 익숙한 반박자. 예전에 복도에서 느꼈던 그 한 박자 늦은 동행자. 민수, 가자니까. 그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내 왼쪽 어깨에 거의 닿을 정도로 나는 다시 생각했. 지금 대답하면 그대로 끌려간다. 그 느낌은 설명할 수 없이 분명했다. 소대장이 말했던 기준점이 바뀐다는 경고가 갑자기 머리를 때렸다. 내가 지금 이 어둠 쪽에 예하고 답하는 순간 내 기준점은 생활관이 아니라 이 어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척을 안 했다. 대신 오른손을 벽에 댔. 벽을 따라 걸으면 적어도 내가 어디로 끌려가는지는 알 수 있으니까. 어둠은 방향 감각을 없앤다. 근데 벽은 남아있다. 벽은 현실 쪽이다. 나는 그 생각 하나만 믿었다. 그때였. 철문 여는 소리가 났. 콱 쓰러 철컥. 그 소리는 내 바로 앞쪽에서 났. 문제가 있었다. 그 철문은 지금 열리면 안 되는 위치였다. 그 라인은 원래 자동 잠금 구간이다. 야간에는 두 개 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게 시스템이 걸려있. 그런데 지금은 전기가 나간 상태였다. 전기가 나갔는데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그 말은 곧 누가 안에서 열었다는 뜻이었다. 아니면 안에 있는 무언가가.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귀 옆에서가 아니라 정면 어둠에서. 다 왔네. 그 말투는 내가 거울에서 들었던 말투랑 똑같다. 나와 닮았지만 나보다 약간 더 낮고 끊어지는 다 왔으니까 이제 나가면 안 되지.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숨도 크게 쉬지 않았다. 숨 크게 쉬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더 또렷하게 알려주는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뒤쪽에서 진짜 소대장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거의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들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조금 급했고 숨이 섞여 있었다. 그건 현실이었다. 나는 그쪽으로 뛰었다. 뛰면서 벽을 놓지 않았다. 손바닥이 콘크리트에 긁혀서 아팠지만 나는 일부러 안 뗐다. 벽만 붙잡고 있었다. 민수, 이번엔 더 가까웠다. 그리고 그 순간 등 뒤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따라왔다. 가지 말라니까. 그건 아이 목소리였다. 벽 속에서 나를 붙잡으려던 그 아이. 여전히 한 글자 한 글자 잘 안 붙는 그 목소리. 같이 있어줘요. 아저씨, 놔두고 가면 안 돼요. 나는 그 순간 알았다. 같은 밤에 두 가지가 동시에 붙었다. 나를 끌고 가려는 것과 나를 붙잡으려는 것이 같은 어둠 안에 있었다. 그건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었다. 나는 거의 비명처럼 외쳤. 숨도 없이 목이 갈라지는 느낌으로. 안 가니까 됐지. 내가 그 말을 내뱉자 등 뒤에서 들리던 아이 목소리가 뚝 끊겼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 전기가 돌아왔다. 형광등이 탁 하고 켜졌다. 눈이 순간적으로 아플 정도로 하얀 불이 터졌. 불이 들어오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앞에 열려있던 철문은 실제로는 아예 안 열려 있었다. 잠금피는 그대로였고 문은 제자리였다. 한치도 안 움직인 상태였다. 내 오른손은 벽에 쓸려서 벌겋게 긁혀 있었다. 그게 없었으면 진짜로 내가 방금 겪은 모든 걸 꿈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소대장이 내 어깨를 잡았. 민수, 숨 쉬어. 괜찮아. 숨 쉬어.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때 비로소 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진짜로 무너질 뻔했다. 소대장이 아주 낮게 말했다. 듣는 순간 절대 니라고 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방금 넌 다른 식으로 답했구나. 나는 겨우 입을 떼었다. 네, 대신 안 가라고 했습니다. 소대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작게 웃었다. 피곤하고 안도한 웃음. 잘했다. 그거면 돼.
안가는 아직 너 편이라는 뜻이니까.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 진짜였다. 그날 이후 나는 알았다. 살아있는 쪽 목소리와 거기 있는 쪽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버틸 수 있다는 걸. 그리고 한 번이라도 잘못 대답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못 본다는 걸.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을 했다. 격식 있는 약속은 아니었. 술도 없었고 분위기도 감상적이지 않았다. 그냥 침낭 깔린 바닥에서 조용히 말로만 나눈 약속이야. 야, 너 저녁하면 나한테 전화해라. 아니, 그 전에 나가면 네가 먼저 전화해라. 됐다. 우리 서로 안 끊기자. 알았지? 밖에 나가면 다시 만나자. 밖에 나가면 다시 확인하자. 밖에 나가면 우리가 진짜로 같은 쪽에 있는지 확인하자. 그건 진심이었다. 우리는 진짜 그렇게 할 거라고 믿었다. 근데 이상한 게 있다. 먼저 전역한 애들은 전화를 안 했다. 독도 없었다. 아예 끊겼지. 원래 조용했잖아. 집에서 뭐 다시 적응하느라 바쁘겠지. 우리는 그렇게 서로 넘어갔다. 근데 그게 한 명만 그런 게 아니고 둘, 셋, 넷 계속 그랬다. 한 명은 마지막 날까지 멀쩡했다. 농담도 하고 컵라면도 같이 먹고 담배도 나눠 피웠다. 나가면 치킨부터 먹자 이런 말까지 했다. 근데 나가고 나서 아무 말도 없었다. 정말 아예 없었. 전화는 울리기만 했다. 익십이 아니라 아예 신호음만 같. 처음엔 그냥 그럴 수도 있지였다.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느낌이 달랐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말을 못하게 됐다. 연락해라 라는 말 자체를. 이유는 단순했다. 연락이 안 오면 우리가 뭘 상상하게 되는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다. 아, 저 애는 기준점이 거기로 옮겨졌구나. 우리랑 같은 방향이 아니구나. 저 애는 지금 다른 데 보고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 그 애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 안 될 것 같았다. 마치 괜히 크게 부르면 그쪽까지 들릴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내가 잠이 안 와서 생활관 복도 끝에 앉아 있을 때였다. 아무도 없었다. 복도 끝 형광등만 밤샘 모두로 약하게 켜져 있었다. 나는 그냥 습관처럼 중얼거렸다. 야, 잘 지내냐?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입술만 움직였다. 소리도 거의 안 나왔다. 근데 대답이 돌아왔다. 잘 지내? 나는 거의 숨이 멎었. 그건 분명 예전에 같이 있었던 그 애의 목소리야. 말투까지 똑같았다. 편하게 툭 던지는 그 말투. 하지만 이상했다. 얼음처럼 차가운 데서 나온 소리였. 마치 입에서 바로 나온 게 아니라 복도 전체에서 울리는 걸 모아서 만든 목소리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더 못했. 그 목소리는 한 번 더 말했. 너도 곧 올 거잖아. 나는 온몸이 굳었. 라는 말도 안 나왔다. 곧 오잖아. 여기 있자. 같이 있자. 밖은 금방 끝나. 그 순간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내 입은 아무 소리도 못 냈지만 몸은 이미 거부하고 있었. 마치 몸이 먼저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복도불이 깁하고 한번 떨리더니 다시 안정됐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사라졌. 나는 한동안을 벽에 기대 앉은 채로 떨고 있었다. 누가 보면 추워서 떠는 줄 알았을 거다. 근데 나는 알았. 그 떨림은 내가 아직 여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나는 그날 이후로 약속이라는 단어가 무서워졌다. 왜냐면 서로 연락하자라는 말이여. 거기서는 그 말이 그냥 같이 오자로 들리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전역했다.
서류상으로는 깔끔했다. 복무 완료. 기가 좋지. 아무 문제 없이 끝난 걸로 되어 있어. 마지막 날 소대장은 나한테 딱 한마디만 했다. 민수야, 너 나가면 그냥 나가라. 누구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혹시라도 네가 혼자 있을 때 누가 부르면 절대 하지 마라. 그냥 모르는 척해라. 알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여. 그게 인사였다. 우리는 악수 같은 것도 안 했다. 사진도 안 찍었다. 그 순간조차도 뭔가를 남기는 걸 서로 피하고 있었다. 문을 나와서 그 교도소 담장을 뒤로 걸어 나올 때 나는 이상한 걸 느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닿았다. 그 바람은 밖의 공기였다. 축축하지 않았, 막혀있지도 않았다. 냄새가 달라. 아, 이게 바깥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아주 불편한 감각이 따라왔다. 근데 나 혼자 나온 거 맞나? 나는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안 된다고 느꼈다. 등 뒤에서 누가 따라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대신 나는 내 그림자를 한 번 봤다. 겨울낮 햇빛 아래 아스팔트 위로 길게 늘어진 내 그림자. 그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다. 그림자가 약간 어긋나 있었다. 나 혼자 서 있는데 그림자가 두 겹처럼 보였어.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어깨 라인,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얇게 겹쳐진 또 하나의 라인. 내 것보다 조금 더 작고 낮고 내 팔꿈치보다 밑에서 붙어있는 라인. 마치 누가 내 옆에 붙어 서 있는 것처럼.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형식적으로 말했다. 입술만 겨우 떼면서 괜찮아, 지금은 아니야. 그 말을 한 순간 두 번째 그림자 라인이 흔들리듯이 사라졌다. 남은 건 내 실루엣 하나뿐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잠깐 서 있었다. 바람 소리, 도로 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 지나가는 소리, 모두 낯설었다. 너무 평범해서 낯설었다. 집에 돌아온 첫날 밤, 나는 거울을 보지 않았다. 불도 완전히 끄지 않았다. 문도 완전히 닫지 않았다. 그건 버릇이 됐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밤마다 어떤 반사적인 행동을 한다.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진짜 사람이든 머릿속이든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 한 번은 진짜 친구가 내 이름을 불렀다. 민수. 그 순간 나는 일부러 조금 늦게 고개를 돌렸다. 먼저 확인했다. 그게 이쪽인지 저쪽인지. 왜냐면 나는 안다. 걔네는 여전히 거기 있다. 번호 없는 애들, 내려오라고 부르는 여자, 하이힐 소리, 벽 속에서 숨 쉬던 애. 걔네는 아직도 같이 있자고 말한다. 아직도 이제 네 차례라고 말한다. 아직도 밖은 오래 못 간다고 말한다. 근데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다. 대답을 안 하는 것. 나는 그 교도소를 떠났.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떠났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내가 아직도 거기 있는 것 같다. 밤의 복도 끝에 혼자 앉아있는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다. 형광등 한 칸만 켜진 그 조용한 공기. 누군가 나를 부르지만 내가 일부러 대답하지 않는 그 순간. 그 감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한다.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증명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이 말을 남겨야 할 것 같아서. 만약 네가 어느 날 아주 조용한 곳에서 같이 있어요 라는 속삭임을 들으면 제발 바로 응이라고 하지 마라. 그 한마디가 기준점을 완전히 바꾼다. 그 한마디가 너를 우리가 아닌 쪽으로 데려간다. 난 아직 여기 있으니까 나는 아직 응이라고 안 했다는 뜻이다.